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욕구, 그리고 정상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장애인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장애인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왜 장애인이 복지가 필요한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애인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 시 능력보다 장애 여부가 먼저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인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은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출과 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기회 부족이 됩니다. 또는 인간관계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회 참여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직업, 문화생활 참여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접근성 부족 또는 직업 선택의 제한 또는 문화시설 접근 어려움, 즉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애인의 삶과 복지 욕구 제2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시설 부족 또는 외출 시 동반자 부족, 주의 시선 등으로 인해서 집 밖의 활동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학이나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 취득 또는 의료기관 이용, 지역생활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욕구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욕구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비장애인 가구보다 비해서 훨씬 부족한 절반 수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99만 원으로 전국 월 평균 가구 소득의 48.4% 수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연약하고 취업이 어려운데 장애로 인해서 의료비나 재활치료비 등 추가 지출이 많아서 빈곤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장애의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은 2003년 이후 장애인 등록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 관련 또는 할인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높으나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간 중 장애인 복지관 인지율과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간 중에 장애인 복지관 인지율과 이용률이 가장 높다라고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복지 서비스 욕구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순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고용률은 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취업의 기회가 아주 부족합니다. 직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소득층 구조로 봤을 때 장애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고용보장, 낮은 임금, 불안정한 직업, 그렇죠? 불안정한 직업. 그다음 정기적인 빈곤 위험, 그렇죠? 정기적 빈곤 위험.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률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발생. 장애인은 일반 가정보다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의료 서비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료비, 그렇죠? 의료비 병원에 가장 많이 다니잖아요. 그다음 장애가 있으니까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재활 치료비 또는 신체적과 정신적인 힘든 부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기구를 또 이용해야 되겠죠. 보조기기 이용. 그렇죠. 보행이 어렵고 신체적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고 또 보조에 대한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 또 뭐가 있습니까? 교통비. 그렇죠? 이처럼 장애인은요.
일반 가정보다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다시 사회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슬로의 5대 원칙 생각나죠? 생존의 욕구.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현재 먹고 살 힘조차도 없는데 다른 외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장애인은 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 교통비 굉장히 일반인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 힘조차도 없는데 사회 참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참여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감소하고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감소하고 그렇죠? 이러하다 보니 다시 빈곤이 심화되고 빈곤이 악순환되고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빈곤의 악순환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경험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정상적인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리듬과 패턴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는 개념을 우리는 정상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을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시설로 배치시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기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복지 서비스 이용과 욕구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그렇죠?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뭐예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 네. 앞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 고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장기 요양 기간에 등급을 받는 자 한해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어르신들을 돌봄 서비스를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대상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사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장애인 연금도 있습니다. 연금.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 재활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 재활 서비스. 또 뭐가 있습니까? 직업 재활 서비스도 있습니다. 직업 재활 서비스.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직업 재활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는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동 지원 서비스. 그렇죠? 뭐 택시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차량을 뭐 부른다든지 이걸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탈시설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수용시설의 비인도주의적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거주시설로 이동시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또는 규모가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큰 생활 단위에서 작은 생활 단위로 또는 집단 생활에서 개인 생활로 이동 또는 격리된 생활에서 통합된 생활로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장애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서 탈시설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비인도주의적인 폐단을 개설하기 위해 시설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비인도주의적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그렇죠?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비인도주의적 폐단을 개선하기 너무 여기는 연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거주시설로 이동시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론을 갖고자 우리는 탈시설한다.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규모가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큰 요양원에서 공동생활가정 소규모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같은 내 집과 같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작은 시설을 이용하는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까요? 네. 그래서 큰 생활 단위에서 작은 생활 단위로 이동 또는 집단 생활에서 개인 생활로 이동 격리된 생활에서 통합된 생활로 방향을 바꾸도록 한다. 이것을 우리는 탈시설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세 번째 사회 역할의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올페스버거의 올페스버거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 올페스버거의 학자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능력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절 당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계화된 이래 올페스버거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에서 볼 수가 있다. 자, 가치절화된 장애인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 통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들은 분리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분리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 배출되어서도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는 개인적 측면에서 통합은 물론 사회에서 역할이 가능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해서 사회 통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합이란 장애인들은 분리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재활 서비스 또는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또는 이동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인들은 분리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회에 배출되어서도 비장애인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통합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통합은 물론 사회에서 역할이 가능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립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빈곤의 악순환에 대해서 배웠고요.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실제 복지 서비스 이용과 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 그렇죠? 활동 지원 서비스. 그다음 의료 재활 서비스. 그렇죠? 직업 재활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활동 지원 서비스. 네,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우리는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느 기간에 한 2, 3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활동 지원사의 자격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볼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료 재활 서비스, 여기는 이제 병원에 가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재활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의료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는 직업 재활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하다. 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지금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정보 부족, 그쵸? 네, 정보 부족 또는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신청 절차 복잡하다.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네, 도시와 수도권과의 농촌의
뭐 이런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 다음, 서비스 공급 부족이다. 서비스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가 않다. 그쵸? 대기 기간이 길다.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립요양원이라든지 구립 뭐 요양시설에 가려면은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3개월, 뭐 심지어 4개월까지 기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 또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인력이 일하는 근로자의 인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러하다 보니까 질적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서비스만 제공이 있을 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질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맞춤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죠? 장애인들은 개개인마다 장애를 가지는 신체적, 정신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또는 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의 맞춤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욕구는 장애인의 주요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립생활 뭐 자립생활 욕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혼자 생활하기, 경제적 자립, 지역 사회 참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다. 그쵸?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셨다가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